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서규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생명역동 농업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들어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생소하거나 낯선 말인데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도 생소할 거고 또 생명역동농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생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렇다면 이 생명역동농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생명역동농업에서 땅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농사라는 게 식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동안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벌레의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생명역동농업에서는 병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해충, 우리가 말하는 그 벌레의 공격으로부터는 어떻게 방어하는가, 이런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아마 짧은 시간에 생명역동농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생명역동농업을 소개받고 현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기회가 된다면 생명역동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 다시 한번 접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들었던 그 슈타이너의 생명역동농업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양평에서 농사를 지은 지가 지금 올해 21년째인데요. 생명역동농업을 15년, 16년 정도 실천해 왔지만 아직도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고, 또 주변 농민들한테 생명역동농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농사 철학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해 봤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들을 수 있는 답은 너무 황당하다든가 진짜로 그러냐라는 반문과,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냄새도 난다, 또 심지어는 이거 너무 미신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섣부르게 이 농법이 최고입니다, 이 농법이 우수한 농법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것 같고,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생명역동농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실천되는가를 말씀드리는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SNS 활동을 귀농한 이후에 쭉 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었었고 일기처럼 그냥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빠르고 즉흥적으로 전달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페이스북을 주로 활용했고,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카톡 등을 활용해서 했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쪽에 빠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00년도에 양평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농사에 대한 정보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의 수단, 또 농사를 수확한 다음에 이 수확물을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그때 당시에는 겨우 뭐 블로그 정도가 있었는데, 카페나 블로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용도로 쭉 활용해 왔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고민은, 물론 처음에 2000년도에 농사를 시작할 때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없는 가운데 어떤 욕심이 들었냐 하면, 나중에 내가 내 땅을 마련하고 농장을 꾸려 나갈 때 그 농장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고민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저 딴에는 맨날 며칠을 고민해서 다만 평범한 이름보다는 비록 주변에서 아직 낯설고 몰라주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 철학을 좀 담아내는 농장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 끝에 농장 이름이 별총총 달휘영청 섣불 농장인데요. 처음에는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길다든가 그저 예쁘기만 한 이름이네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다가 한 20년쯤 지나니까 빠른 생명역동농업을 조금 접해보신 분들은 이거 생명역동농업에서 강조하는 어떤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이 농장은 생명역동농업을 하는 농장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쁜 농장 이름을 갖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 농장 이름이 왜 별과 달과 솥불이 들어갔는지를 지금부터 생명역동농업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름은 서규섭이고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SNS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받는데요. 그건 생명역동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의 소비자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생명역동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몇 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발도르프 교육기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형제지간인 거죠. 같은 뿌리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나왔고 농사로는 생명역동농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과 꼭 농사 수업을 하는데요. 그 농사 수업을 하는 농사 형태가 바로 생명역동농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평에서 한 4, 5년 전부터 양평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 농업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혹시 이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SNS나 전화로 서로 소통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생명역동농업인데요. 낯설죠. 그러나 아마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갈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 이런 다른 나라에 가면 요즘은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이 상표 이름은 이따가 말씀 자세히 드리겠는데 데메테르라는 상표로 가공식품이나 딸기나 사과나 이런 농산물들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곳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독일이나 이태리를 갔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협 매장 같은 올가닉 매장에, 유기농 매장에 가면 그 한켠에 특별히 데메테르라는 글씨가 박힌 포도주가 있고 치즈가 있고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 데메테르가 찍힌 농산물은 바이오 다이나믹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만큼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바이오 다이나믹 농사 방법은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이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고 또 그 농산물 판매 시장에서 일정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농사 방법이 낯설죠. 아직 뭐 많이 아는 분들도 없고 또 대중적으로 확산돼 있지도 않지만 지금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시작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벌써 사실은 우리나라에 생명역동농업 실천연구회라는 농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16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포천에 있는 평화나무 농장의 김중권 원예 선생님 같은 분들과 함께 생명역동농업 연구회 모임을 같이 해왔었고요. 거기서 16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생명역동농업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졌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점점 깊어지고 넓어졌고 해외 사례들도 이렇게 정보 교환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이 생명역동농업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저한테는 다가왔었어요. 처음에는 저 역시도 이 생명역동농업은 너무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냄새도 많이 났었고 또 자칫 잘못 이해하면 주술적인 느낌도 약간 들고요. 딱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 철학관 비슷하게 차려놓은 미신 아니야?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0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정 정도의 거부감, 다시 우연한 기회에 만났을 때는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라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해서 이제 책을 찾아본다든가 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러다가 또 일상에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손을 놓게 됐었고 세 번째 만날 때는 제가 이미 농사를 지은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다시 슈타이너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어떤 농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한번 이것을 탐구해 봐야 되겠다, 배워 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고요. 생명역동농업이라는 말은 한국의 정농의 농민들이 번역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입니다. 저는 이 바이오 다이나믹을 왜 우리가 자연 재배 농법, 오리 농법, 무투인 농법, 산무 농법 이런 식의 이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농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런 하나의 농법으로 바라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법이라 하면 우리가 자연 재배 농법이라 하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또 경운을 하지 않고 물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퇴비도 넣지 않고 이런
일종의 산무농법이라고 해서 거의 우리가 앞산 뒷산 보이는 숲 속에 나무 식물들과 유사하게 한번 작물을 키워보자라는 신념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또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은 농가밭에 나는 풀들을 제초의 대용으로, 그전에는 제초제나 이런 걸 썼겠지만 그건 생태 환경적으로 아주 해롭다는 걸 안 이후로는 그 제초를 하기 위해서 오리를 넣고 우렁이를 투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다이나믹은 그런 하나의 농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역동농업 실천 연구회 모임을 할 때 되면 가끔 농민들이 찾아오시기는 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 이 농법을 하면 수확량이 많아집니까? 이 농법을 쓰면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식물의 내성이 강해집니까? 면역력이 강해집니까? 이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비싸게 판매가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농법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투입하거나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수확량이 많아진다거나 그 수확량을 고가에 비싸게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 농법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다이나믹, 생명 역동농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농법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자연 생태계, 우주 자연, 세계 만물을 인간의 사회까지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과 철학,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농사짓기가 쉽지 않죠. 육체 노동을 해야 되고 또 피곤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시켜야 되고 또 그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너무나 바쁘고 쪼달리는 생활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상당히 농사 철학을 강조하는 이 생명 역동농업을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여유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농사 철학을 선택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왔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농사 철학, 농민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왔다고 보아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산을 할 때 돼지나 소나 특히 가금류, 오리나 닭들은 매년 구제역이나 AI, 조류 독감으로 시달려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짓는 이 땅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화학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결과 그 지하수나 토양 환경들이 상당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 증명돼 있고 잘 알고 계시니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러한 결과물이 결국은 농업이 뭔가 잘못된 그 가치관과 철학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저는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그게 바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경제 논리인 거죠. 투입을 했을 때 투입 대비 소출이 많을수록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거죠. 이건 효율성, 경제성.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입해서 많이 생산하는데 모든 가치의 중심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모든 농업뿐만 아닙니다. 모든 경제 활동들이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부터 100년 전에 바이오 다이나믹 농업을 창시한 창시자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입니다. 이 박사가 1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유럽의 농민들이, 그러니까 1924년도에 유럽의 농민들이, 유럽은 주식이 밀이죠. 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상한 현상을 접하게 됐고, 그 접한 현상이 다름 아니라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접해 있는 현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밀과 벼가 다를 뿐 드러난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밀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그 다음에 종자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이 퇴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이상했죠.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자기가 지은 밀을 그 다음에 종자로 사용했었거든요. 우리가 마치 벼농사를 수확한, 추수가 끝난 튼튼한 벼를 그 다음에 벽시로 쓰듯이 밀도 그렇게 써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밀의 생명력이 퇴화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다음에 종자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밀의 생명력이 퇴화됐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찾다가 유럽의 농민들과 농업 관련자들이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민도 아니고, 이때 당시만 해도 학문이 혹은 여러 경제 사회 활동이 분화되지 않아서 왜 우리 그 옛날에 철학자가 건축도 하고 예술도 하고 수학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이런 자연과학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이런, 그건 학문이 분화되기 전인 거죠. 역시 슈타이너 이 양반도 그런 다방면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강의를 다니느라고 바빴고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를 거의 어느 백작 농장에 감금을 해놓고 열흘 동안 유럽의 100여 명의 농민들을 모아놓고 지금 유럽 농사가 처한 현실에 진단을 해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는 붙들려듯이 와서 열흘 동안 농민들에게 강의를 한 거죠. 그 강의한 것을 모아놓은 강의록 집이 바로 이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외국에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농업 강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농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기농을 초창기 하셨던 선구자분들이죠. 정농회 농민 선배분들이 이 책을 들여와서 급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강의를 한 때가 1924년도 6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1925년도 초반에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을 교육과 철학과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몰두했던 그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자기가 60평생을 살면서 농업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요 10일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담아놓은 게 요 열흘 동안의 강좌예요. 근데 이 슈타이너 박사는 평소에 내가 강의한 것을 책으로 발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후에 이 농사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유럽 사람들이 어떤 지침이 되는 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타이너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책을 그대로 녹취한 걸 풀어서 만들게 됐고, 우리나라의 정농의 농민들이 급하게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 표지가 달리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일반 서점에는 다 그게 뭐죠? 이제 판매가 돼서 절판이 되어 있고 생명 역동농을 하는 농민들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표지는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에 기반해서 모두가 슈타이너 박사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제 식대로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 책을 저는 한 10번도 더 읽어봤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과 정신과학과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농사가 다 그런 거죠. 땅 속에 미생물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슈타이너 박사는 마치 농사꾼도 아니면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후 유럽의 농민들은 100년 동안 슈타이너 사후에 이 슈타이너 박사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사 철학을 직접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었던 제자분들이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사망을 했고 지금 2세대, 3세대들이 생명 역동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생명 역동농업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에 의해 창시되었다. 창시자가 슈타이너 박사인 거고, 처음으로 슈타이너 박사는 농민들에게 땅만 보고 농사 짓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별을 봐야 되는지는 조금 차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에 의해서 농사의 공간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땅이었는데 농사의 공간이 지구 밖의 우주 공간까지 확대가 된 거죠. 우주에 떠 있는 달을 비롯한 태양계의 행성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의 관계를 마치 이야기하듯이 이 책을 보면 슈타이너 박사가 풀어냅니다. 이 행성과 이 달과 이 별들의 영향으로 식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밝혀낸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우주로까지 넓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정말 그러냐라고 했을 때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주 대륙에 있는 혹은 호주 같은 그런 농민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이것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증명해 왔어요.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지는 않지만 지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 역동농업 모임들이 16년 동안 해온 게 이 농사의 철학을 알리고 이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오고 증명해 왔거든요. 제가 저한테 그런 농장을 한번 보여줘라고 하면 포천에 있는 평화나무 농장입니다. 김중건 원해덕 선생님은 거의 16년 동안 생명 역동농업을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해 오셨거든요. 저는 제 땅이 없어서 임대농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땅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동안 숱하게 옮겨 다니느라고 이제 한 5, 6년 전에 제가 겨우 양평 쪽에 제 땅을, 물론 빚으로 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생명역동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다이나믹 그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가공품도 마찬가지고 이 데메테르죠. 데메타라는 이 글자를 그 상표죠. 찍어서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죠? 그 올림푸스 12신인 신 중에 하나이고, 히랍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고, 주로 그 농사, 곡물, 수확, 대지, 땅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신의 이름을 바이오 다이나믹 그 농산물의 상표로 했고, 또 데메타라는 것은 인증 기관이기도 해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천의 평화나무 농장 같은 경우는 데메타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농장이 바이오 다이나믹 농장으로서 인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데메타라는 기관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의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책을 원리서처럼 거의 농사 지으면서 이 책을 보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간단히 넘어갈게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굳이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저는 농민들이 뭐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유기농 하는 농민들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박사 학위를 가져라 이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농사를 통해 자연을 접하고 식물을 기르면서 자연을 접하는데, 과거의 철학자들은 그랬죠. 우리가 한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많은 기간 동안은 자연이 사람을 지배했던 기간인 거죠. 사람이 자연을 지배했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 3, 400년 될까요? 그래서 그 전에 인류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 속에서 순리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에 주눅이 들어서 숭배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족들은 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호랑이, 곰이 동물 속에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살았겠구나. 그런데 호랑이 부족은 멸망했을 거고, 곰 부족은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신화처럼, 설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단군 신화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에게 무서운 존재였죠. 그것을 거역해서는 살 수가 없는 인류의 긴 역사가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철학자 몇 분을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점에 드디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모든 문명이 입을 모아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선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도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과학기술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걸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다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저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16세기, 17세기 사람이죠. 종교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태동하고 학문이,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이런 시점인데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우리가 기억하는 말,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혹은 자연을 숭배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도구화시켰던 그 정신문명의 시점이 데카르트라는 얘기예요. 자연과 사람을 분리시켜버렸죠. 그건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정도로 정신문명이 발달했고 과학기술 또한 발달했고 산업화, 자본주의의 이 태동들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연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자연은 분리돼서 나의 편리함, 인간의 편리함과 편익을 위해서 자연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도구, 대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작 시점이 데카르트의 철학인 거죠. 그 이후에 칸트까지 이어지고, 칸트는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니까 뭐 서양 철학의 저수지, 모든 서양의 정신 문명은 칸트로 모아지고, 또 지금 우리는 칸트에 쳐놓은 그런 정신 문명의 그물망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칸트를 넘어서는 인류의 어떤 철학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연맹을 맺고 사회 질서를 이루고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 도덕이 생기고 법치라는 게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칸트의 철학에 기반해서 유럽 그러한 모든 지역 국가 간 연맹, 국가 안의 질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칸트의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칸트 역시도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 철학의 그 주요 흐름이, 다수 주류가 세계와 나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그랬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봐라.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니까,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싸우지 말고, 유럽은 유럽 공동체를 이루고, 국제사회는 국제사회 연맹, 연합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도덕 규범과 사회 질서를 만들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고 선인 거죠. 그 이상의 초월된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계와 내가 분리되고 사람과 인간이 분리되면서 이 데카르트 이후에 사람들이 해왔던 건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산업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침범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러한 서양의 주류 사상, 농업 경제 흐름 속에서도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항상 세계는 양극이 움직이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팜하고 6차 산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반대급부에는 생태적인
농사 방법, 유기농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농민들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급부에 서 있는 어떤 철학, 문인 이런 사람들이 괴테고 니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 심지어 니체는 정신질환자로 그 이후에 수세기 동안 니체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데카르트나 칸트에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그런 말은 없었지만 유기농업적인 철학, 자연 세계관을 강조를 했었죠. 특히 니체, 괴테. 실제 우리는 괴테를 대문호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자연과학 현상을 연구했던 광물을 연구하고 또 지구에 존재하는 이 색깔의 근원을 밝혀내는 이제 그 책을 쓰기도 하고 색채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에 슈타이너 박사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 역동농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서양 정신사의 주류와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런 철학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이 당시에 슈타이너가 새로운 그 사상의 흐름들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 본인이 말하기를 나의 철학은 우리가 인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의 철학은 유기 이론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뭐 한없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유기농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유기농업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 슈타이너가 말한 나의 철학은 나의 세계관은 유기 이론론이다 이런 거예요. 유기라는 말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이론론이란 말은 아까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주류 서양 사상의 흐름이 틀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타이너가 말한 유기 이론론에 기반해서 농사가 나온 게 생명 역동농업입니다. 그 철학에 기반해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생명 역동농업이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기르는 것은 발도르프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아까 사망하기 1년 전에 1924년도에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전체적인 농사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유기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대부분 유사해요. 공통점이 아주 많고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유럽의 그 이후에도 유기농업이라는 형태로 농업이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우리가 농사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한자를 파자해 보면 위에 곡자는 노래 부르다라는 의미의 곡자입니다. 밑에는 별 진자예요. 별을 나타내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별이 노래 부른다라는 의미를 합성해서 농사 짓는다라는 농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자가 뭐 훈민정음,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똑똑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문자 속에는 그동안 인류가 실천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모아서 엑기스로 부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문자 속에는 그때까지 인류가 실천하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까는 유럽에서 서양에서는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이원론 틀렸어. 세계와
자연과 사람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유기이론론이야 라고 말했듯이 이미 동양에서는 농사라는 부분들이 그냥 땅만 바라보고 짓는 게 아니야. 식물이 자라는다는 의미는 별의 작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미 문자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기농을 처음 하셨던 한살림 운동이나 장일순 선생 같은 분들은 이 나락 한 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원리나 과학적인 원리나 어떤 그 성찰이나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험적인,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경험적으로 취득한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농사라는 의미에 별이 왜 들어있을까 의아해했지만 사실은 생명역동농업을 제가 보면서 충분히 왜 농사 짓는데 별이 호출이 안 되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또 유기농이라는 말을 보면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게 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라는 말은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법칙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천지유기 이런 그 옛날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다면 이 천지, 우주 만물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농자에 숨어있는 의미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말했던 나의 철학은 유기이론론이야라는 것과 맥이 통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파괴시키거나 그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 법칙이, 우리는 이미 그 법칙은 알고 있습니다. 순환입니다. 그 순환의 주기가 짧든 순환의 길이가 길든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러니까 광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들은 순환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순환이라는 이 만물의 법칙 안에서 그 순환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순환의 틀 속에서 농사 짓는 것을 우리는 유기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에서는 유기농은 뭐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 합성 비료를 주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뭘 하지 않고라고 설명합니다만, 그것들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것들을 농사에 사용했을 때 이 순환의 고리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 유기농이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명역동농업은 다른 농사, 특히 유기농, 아니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관행농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뭐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가는 곳마다 듣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눈으로 보기에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천문, 달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모두가 집에 이런 달력을 걸어 놓습니다. 요건 일본에서 쓰는 달력이고요. 물론 그 미국에서 쓰는 달력도 있고 유럽, 독일에서 쓰는 달력도 있고, 각기 자기 나라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그 달력에 나와 있는 부호가 나타내는 표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요걸 세밀하게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달력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이 달력을 이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혹시 그 전에 저는 천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세종대왕이 장영실과 함께
해시계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에서 달력을 못 만들게 방해하고 우리나라의 신화인데도 달력을 만들면 중국이 반역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달력을 어떻게 썼을까? 매년 연초가 되면 사신을 보내서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달력을 못 만들게 막고 자기들이 쓰는 달력을 가져다 쓰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천문에 보면 그런 중국의 반대와 그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이 달력을 만들죠. 하늘의 별을 보고 만들죠.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천문인데, 생명의 역동농업에서 쓰는 파종 달력도 부호로, 숫자와 부호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의미를 보면 이런 천문이에요. 이건 일본에서 만든 달력인데, 보면 우리가 하늘을 계절마다 3개씩 별자리를 보고, 지금은 겨울로 접어들었으니까 아마 겨울의 별자리는 요쯤의 별자리일 거예요. 사수자리, 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별자리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똑같이 보기 위해서 이런 부호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앙에 제가 지구 위에 서 있다고 가정하고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건 1년인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있는 네 행성들은 뭐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 1년 한 바퀴,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건데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황도라고 합니다. 지금 황도상에 걸려있는 매달, 매 시간마다 이 모든 태양을 비롯한 달, 행성,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풀어서 부호로 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지구에 있는 식물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역동력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식물의 모양이나 식물의 빛깔을 보고 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나 별의 작용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만드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2달 동안 태양에 움직이는 그 길, 그리고 그 태양이 움직이는 길에 걸려드는 별과 그리고 달은 30일 한 달인 거죠. 한 달 동안 가는 길, 그 속에 행성들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은 이게 12월 달력은 아닌데요. 오늘은 뿌리 작물을 파종하고 손질하고 또 정식하고 이런 데 좋겠다. 그러면 그 뿌리 작물을 이제 농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4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작물은 뭐 열매 작물이 있고 꽃 작물이 있고 뿌리 작물이 있고 잎 작물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상추 잎, 뭐 무, 고구마 뿌리, 고추, 토마토 열매, 브로콜리, 뭐 해바라기 이런 걸 꽃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우리가 활용하는 식물들을 나눌 수 있죠. 농사 짓는 거. 요 범주를 벗어나서 뭐 나무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벗어나지를 않는데,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거나 농민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 하늘의 별과 달의 작용에 의해서 그 4개 종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종류로 나눠지는 식물들한테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 작물을
손질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그 시간대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열, 빛, 물, 흙 이렇게 하는데 그 열, 빛, 물, 흙이 각기 뿌리, 열매, 꽃, 잎의 식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시간대로 쪼개놔서 1년 12달 달력을 만듭니다. 이것이 생명역동농업의 파종 달력이에요. 이 파종 달력을 쓰는 농민들은 생명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밖에 없습니다.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쓰시는 걸 봤는데 그건 파종 달력이 아니라 문 카렌다라고 해서 달의 그 움직임을 기록해 놓은 달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은 지구에 있는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보름달이 떴을 때,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 씨앗을 뿌리거나 싹을 틔우면 훨씬 더 왕성하게 싹이 튼다는 거고, 금음, 달이 없을 때 씨앗을 뿌리면 싹이 안 틀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생명역동농업이 다른 농사와 다른 점은 파종 달력을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농사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활용하는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슈타이너는 유기이론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달력이 농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력을 천문 달력을 쓰는 이유가, 요건 이제 틈틈이 제가 농사지으면서 찍은 건데요. 저희 농사지는 옆에 가면 그 용문사의 용문사 은행나무인데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고 수천 년을 사는 식물들이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지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별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행성, 토성 같은, 토성, 목성 이런 멀리 있는 행성에 영향을 받는 식물들은 주로 다년생 식물들이고, 또 가까이에 있는 별들, 수성이나 금성에 영향을 받는 식물들은 1년만 사는 1년생짜리 식물이고, 그래서 식물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별의 영향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매나 꽃도 색깔이 여러 가지죠. 저희 농장 앞에 해바라기를 매년 심어 놓는데 사람들이 농장에 찾아와서 태양을 닮은 꽃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 해바라기는 목성의 영향을 받은 꽃입니다. 그것은 모양이 동그래서 태양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목성도 동그랗긴 한데 해바라기 꽃잎 속에 있는 노란 색깔과 하얗게 비치는 이 빛깔은 목성이 주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는 화성, 뭐 장미는 금성, 이런 식으로 식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색깔, 이 색깔 역시 그 식물의 색깔을 보면 얘 속에는 금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네, 목성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고 있네, 아니면 뭐 50%는 화성, 50%는 금성 이런 영향을 받았네 라고 색깔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모든 색깔 역시 지구 밖에 있는 별, 행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모양 또한 다 다릅니다. 잎이 넓고 잎이 좁고 곧바로 아니면 옆으로 기는 덩쿨 식물도 있는데 이것 역시 별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영향을 가급적 적게 받고, 지구도 역시 별인 거죠. 지구 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은 열매가 둥글둥글하거나 잎도 넓적해, 호박잎, 토란잎 넓적하죠. 감자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논농사, 벼, 보리, 밀 이런 것들은 지구의 영향보다는 밖에 있는 다른 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뿌리도 곱게 뻗고 잎도 가늘고 쪽 뻗고 몸체도 하늘 향해 곧장 뻗어가는 식물들은 지구 안에 있지만 다른 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봤을 때 마치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길 사람을 땅속에 머리를 쳐박아서 거꾸로 쳐박아 놓으면 그 식물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유기이론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깊이 관계하고 있다. 그냥 관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한 게 유기이론론이고 유기농이라는 정의인데요. 농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게 농사라면 식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았을 때 식물을 제대로 다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는 식물을 그냥 소득의 하나의 수단, 내 돈벌이의 수단, 또 생산을 많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하나의 생산, 산업의 한 분야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공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대하듯이 농사를 접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기이론론,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법칙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혹은 의도적으로 깨버리면 순환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농업의 출발은 농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데 식물은 사람을 거꾸로 쳐박아 놓은 것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반대 작용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건 골치 아픈 탄소는 식물에게는 전적으로 필요한 원소인 거죠. 대신 필요 없는 산소는 내보내고 사람에게는 산소가 필수 불가결한 원소이지만 탄소는 골치 아픈 존재니까 내보내죠. 만약에 이렇게 관계가 안 된다면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지금 우리가 그거 있죠.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이게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하게 이 탄소나 메탄가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전에는 자연이 다 처리를 했죠. 농사를 지으면서 숲을 가꾸면서 처리가 되고 순환이 되었는데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탄소의 주범이고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유기농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전체 농민의 1%도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업의 0.6% 정도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그렇게 간다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 관계가 깨어지면 누가 손해겠어요? 사람이 손해겠죠. 사람이 이 우주에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농업에서도 식물의 존재를 잘 알고 존재 방식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농사에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탄소라는 놈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얘한테는 전적으로 필요한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라는 자체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뭔가 지금 식물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하고 있고 그 관계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깨진 형태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이것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한 게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는 생명 역동농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살렸을 때 너희들이 미래의 생명력이 왜 퇴화됐지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라고 했을 때 서서히 미래 생명력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뒤로 유럽의 농민들이 생명 역동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생명 역동 농업의 밀 씨앗을 가지고 계속 재배를 해오고 있어요. 다른 씨앗을 쓰면 그 데메타 인증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씨앗의 생명력을 계속 보존해 왔다는 건 그 농민들이 이런 관계를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맺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천문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다들 이제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 솥불. 제가 제 농장 이름을 처음에 소개할 때 별총총, 달희영청, 솥불 농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별과 달은 식물의 모양, 주기, 식물의 색깔, 또 번식까지 주관하는 게 별과 달이라면, 이 솥불은 그래서 이 식물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고 식물이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 파종 달력이라는 천문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 역동 농업의 농민들이 별을 보고 시간의 성질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오는 이 각 하루 24, 한 달 30, 1년 12달의 시간들은 그 매 시간마다 각각의 성질들이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행성들은 회전 운동을 하고 스스로 자전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축으로 공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지구에 있는 식물들은 각각의 그 시간대의 그 성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색깔과 모양과 일생과 번식과 이런 영향을 받는데, 생명 역동 농업이 다른 농업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때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종 달력, 하나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폭제라는 부분입니다. 여긴 9가지가 있는데요. 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증폭제 500번 한 가지만 해도 이 여기에 있는 소똥, 솥불, 이걸 땅에 묻고 언제 캐내고 어떻게 하고 이걸 얘기하자면 제가 밤새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대신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증폭제 9가지는 이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 역동 농업이 땅을 어떻게 다루는가, 생명 역동 농업이 식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식물에 발생하는 병, 식물에 발생하는 벌레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폭제는 500번부터 508번까지 있는 9가지인데요. 물론 그 뒤로 더 있습니다. 슈타이너 제자들이 진화 발전시켜서 증폭제를 여러 가지 더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응용 버전 분야니까 빼고, 처음에 슈타이너가 말한 증폭제를 만들고 이걸 500번으로 부르자라고 해서 500번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만들어서 501번이 됐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건 뭐 유럽에 가도 증폭제가 그 사람들은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프리퍼레이션 500번 이러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서로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500번이라는 부분은 땅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생명 역동 농업에서. 그래서 저도 매년 2번 내지 3번, 그러니까 농사 시작하기 전, 농사 끝난 가을, 이 2번은 필수적으로 이 소똥 증폭제, 겨울 태양 증폭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농사 짓는 농장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요 뿌리는 것은 토양에 뿌리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뿌려온 지가 한 5년, 6년 됐는데, 땅이 비옥하게 변하느냐, 땅의 성질이 바뀌느냐라는 그 농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어떤 농민들은 굉장히
배수가 안 좋은 땅에 농사 짓고, 어떤 농민들은 모래가 많아서 물이 너무 잘 빠져서 문제고, 뭐 어떤 농민들은 차력이 많아서 질고, 뭐 그렇죠. 빨간 흙, 검은 흙,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토양의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변할까 이랬을 때 식물이 자라기에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거기에 특정한 영양분이나 기능성 그 성분이 많다는 게 아니라, 생명 역동농업에서는 그저 토양으로서 갖추어져야 될 요소들을 다 갖추고, 그것들이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이든 광물질이든 균형 있게 관계 맺고 있을 때 이것이 가장 건강한 토양이다. 여기에 자라는 식물이 가장 우수한 튼튼하고 그 병의 충격을 견디는 힘이 강한 식물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효약이 아니라, 제가 한 5, 6년 동안 제 농장에 계속 이 솥불 증폭제를 사용해 보니까 제 땅이 논을 변형시켜서 만든 농장이거든요. 일부 비닐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고, 또 일부는 자연재배처럼 전혀 비닐이나 기계를 안 쓰고 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주변의 분들이 땅이 바뀌는 것들을 보고 되게 놀라워하거든요. 그 땅이 비옥하게 식물이 자라기 좋게 바뀐다는 것들은 이 생명역동농업이 말하는 500번 증폭제를 꾸준히 쓰는 겁니다. 물론 만드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소를 길러야 되고, 소 또한 사료 먹이면 안 되고, 본래의 소가 존재하는 방식대로 길러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역동농을 하는 농장에, 혹시 유럽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꽤 눈에 띄던데요. 가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종 달력이 걸려 있을 거고, 몇 마리의 소들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폭제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수정 증폭제는 요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차돌이라는 겁니다. 그 강가의 모래를, 거기는 규소가 많죠. 그래서 규석, 규암이라고도 얘기하고 장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차돌 성분이 거의 90% 이상 든 걸 곱게 갈아서 역시 솥불에 만드는 건, 이건 여름 태양 증폭제라고 말하고, 이건 그 태양, 별, 태양의 기운을 모아서 그 내가 농사 짓는 경작지가 잘 관계 맺도록 맺어주는 거고, 수정 증폭제는 내가 그 속에 자라는 식물들이 별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말씀드릴 것은 풀과 어떤 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의 기관인데요. 요 5가지는 지금부터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에서 5가지는 농사를 지을 때 퇴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퇴비를 만들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폭제는 퇴비에다 넣는 거. 아까 500번은 땅에다가 넣는 거지만 이건 퇴비에다 넣는 건데, 토풀이라는 풀, 503번은 카모마일입니다. 풀입니다. 토풀은 이제 제 농장에 토풀이 자라는 밭, 또 카밀레가 자라는 밭이 있는데요. 토풀은 우리나라 토종 토풀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 이 토풀은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풀들 중에서 유황이라는 요소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토풀은 꽃이 필 때 이렇게 가보면 유황 냄새가 향긋하게 나요. 근데 이 유황은 옛날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별기운, 생명을 전달하는 자, 요 아스트라이라는 말이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풀보다도 이 풀 속에 유황 성분이 잘 조직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황이 컨트롤해서 이 풀의 생명력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아스트랄이라는 것들은 유황 성분이 하는 역할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나 동물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신장이에요. 오줌보 있죠, 오줌보.
그래서 이 오줌보는 기억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줌보는 하늘의 행성 중에 금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슈타이너가 이 풀을 보고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슈타이너가 무슨 영안이 트인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하늘나라로 통하는 안테나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풀의 냄새와 모양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속의 유황이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건 향으로 나타나고 모양으로 나타나고 요걸 농사에 퇴비에 잘 활용하면 이 퇴비 속에 아스트랄 좋은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퇴비용 증폭제 502번, 503, 504, 505, 506번까지는 농장의 이 풀들을 가지고 이 풀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분 아스트랄 유황이라는 것과 그러면 동물과 사람에게도 그 유황의 이 풀 속에 작용하는 유황처럼 하는 작용 기관이 있다. 그게 신장의 오줌보. 이 기관을 잘 활용하면 퇴비에 좋은 느낌을 주는 퇴비 그냥 발효시키는 퇴비보다 훨씬 더 증폭된 퇴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게 준비 예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비제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농민들은 좀 뻥튀기를 해서 증폭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카밀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모마일 이건 잘 아시죠? 잠 안 올 때 아마 잠자기 전에 숙면 취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던데 이 카밀레 속에는 왜 숙면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할까? 거기에는 에테르라는 성분이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과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아스트랄은 별 기운이라면 에테르는 이 생명력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모마일 속에 고기를 보관하면 한 달 가까이 고기를 상온에 부패 안 하고 보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만큼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카밀레 속에는.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에서는 이 풀들을 농장에 기르는 이유가 증폭제로 농사의 퇴비에 넣기 위해서 쓰지만 이런 식물의 꽃들은 차로 활용하면 토풀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요. 카밀레 증폭제는 잠자기 전에 차로 마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뭘 보관할 때 예를 들면 씨앗 같은 걸 보관하잖아요. 할 때 같이 보관하면 에테르가 이 생명력이라는 의미거든요.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요 쐐기풀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제가 농사 교사로 있는 학교에 하단에다가 제가 심어 놓은 건데 이 풀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풀이에요. 옆에 가서 이렇게 툭 치면은 벌에 쏘인 것처럼 통증이 오거든요. 그 속에 규소라는 성분이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벌침보다 더 센 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동네 노인분들 오시면 이거 이렇게 좀 치고 가라고 몸에는 좋거든요. 근데 이 통증이 꽤 오래가 한 30분 정도 굉장히 아픈데 슈타이너 박사는 이 풀이 마치 톡톡 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독일에서도 되게 미워해요. 성가신 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풀은 사람의 심장 옆에 두고 길러야 될 정도로 좋은 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풀이 하는 작용을 보면 베어냈다가 땅에 묻었다가 혹은 말렸다가 차로 마시거나 거름 퇴비 속에 넣으면 이 쐐기풀의 작용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는 역할처럼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지휘 역할을 잘 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화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화성은 왜
어떤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요 풀이 그런 풀이에요. 그래서 요 풀을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면 원래 이 풀 속에는 이 뿌리를 보면 뿌리가 빨갛거든요. 철분이 많아서 그런데 사람도 보면 엄마가 아기를 가지거나 빈혈이 오거나 이럴 때 철분 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분은 사람의 적혈구 속에 많고 이 사람의 피는 뭔가 열정과 의지와 자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풀과 사람의 요 부분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행성 중에 화성과 닮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가지는 어떤 성질, 성격, 기질 이런 것 또한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물이 가지는 이러한 감정들은 별에서 온 거예요. 별 부스러기들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 역시 이 풀들도 별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말하는 게 유기 이론론인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것들은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요걸 활용해서 중폭제를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떡갈나무입니다. 요건 달이라는 건데요.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문 달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병에 들죠. 뭐 탄저병도 있고 사실은 이게 병균인지 뭐 곰팡인지 박테리아인지 아니면 조그만 벌레인지 기생충인지 미생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바이러스가 있고 균이 있고 박테리아, 곰팡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만 식물은 슈타이너가 원래는 식물은 병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은 병이 있지만 식물은 병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체 그 자체로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병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식물은 병이 있죠. 우리는 병을 직접 보잖아요. 다만 식물을 감싸고 있는 토양과 대기 환경이 병들 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식물은 왜 병들지 않는가? 슈타이너는 세상을 설명할 때 지구 이 세계를 설명할 때 네 가지로 설명했거든요. 광물질, 흙, 돌,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인간, 최고 위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하는데 각기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광물질은 생명이 없죠. 식물은 생명이 있죠. 동물, 그 대신 감정은 없죠. 동물은 감정까지를 가지고 있죠. 개를 보면 화를 내죠. 근데 사람은 이성까지를 가지고 있죠. 자, 외로워. 아니요. 내가 참 보람있게 살고 있나? 아니면 10년 뒤에 나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죠. 이걸 자, 이성, 나는 누구일까? 이런데 돼지나 닭이나 소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구성한다 해서 사구성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병에 원래 병이 없다고 그랬고 동물부터 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병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별기운이 아스트랄이라고 그랬죠. 별기운을 이 별기운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주체 못했을 때 그게 과해서 생긴 게 병이라고 그랬는데 식물에게는 사실은 별기운 아스트랄이 강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에테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만 있죠. 근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병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식물의 병은 다른 데로 와요. 달에서부터 와요. 달은 식물을 성장을 시키기도 하고 번식을 시키기도 하는데 반대로 달빛이 과도하게 지구에 도착했을 때 식물은 곰팡이병에 들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병을 억제시켜주는 게 이 떡갈나무입니다. 이 떡갈나무 그리고 이 기관은 동물 속에서 이 두개골이에요. 여기 있는 게 소의 두개골인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저보고 혹시 주술사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역동농업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원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실천 활동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실천 활동부터 접하게 되면 하는 짓이 서양 마법사가 하는 짓과 비슷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떡갈나무의 껍질과 달, 그리고 동물의 두개골은 이 달과 영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달이 미치는, 식물에 미치는 병, 그 병을 치료하는 데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민들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사실은 태양이 보낸 사자라고 하고 하늘이 보낸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 태양의 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들레가. 그래서 우리가 왜 봄에 장 담글 때 장독대를 닫아뒀는데 장맛이 봄 되면 싱거워졌다고 옛날 할머니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누가 열어서 물을 분 것도 아니고 빗물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장맛이 싱거워졌다. 바로 요 민들레 같은 식물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걸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는 목성과 관련이 있고, 장기 중에 장간막과 관련이 있는데, 장간막은 그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땡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목성과 장간막이고, 목성은 모양을 이렇게, 아까 해바라기 목성꽃이라고 했죠.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 민들레는 내 땅에 아니면 주변의 식물들이 필요한 것들을, 멀리서 있는 것들을 쭉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치 봄 되면 장독 속에 있는 나트륨, 소금 맛이 필요해 했을 때 이 민들레는 그걸 땡겨와요. 당연히 장맛이 싱거워지죠. 그건 주변의 식물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식물이 민들레고, 요 민들레를 또 이용해서 퇴비 증폭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오준 풀인데, 요건 대관령 같은 그런 계곡물이 쫄쫄 흐르는 데 가면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이건 토성과 연관이 있고, 이 지오준 풀 즙액을 짜서, 예를 들면 뭐 알코올로 술을 담그거나 해서 많이 먹는데, 먹으면 신경 안정제로 쓰고요. 인산과 연관이 있고 토성과 연관이 있고, 토성은 열의 행성인데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요즘은 겨울도 제철도 없이 겨울에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겨울의 관건은 빛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느냐, 그리고 온도를 어느 정도 잡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식물을 키울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지오준 풀 증폭제, 이건 뭐 이렇게 발효즙액이에요. 그걸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과 희석해서 저은 다음에 뿌려주면 식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솜 이불을 덮는 것처럼, 왜냐하면 열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에 뿌려주면 퇴비가 그런 작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부숙되고 발효되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거고, 마지막, 아까 9가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500번부터 508번은 마지막이죠. 새뜨기. 요것이 달빛이 과했을 때 식물이 웃자람할 수 있고, 생명력이 과했을 때 그게 병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게 아까 떡갈나무라고 그랬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요 풀이 만지면 똑똑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거의 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게 없어요. 그냥 당기면 똑똑 끊어져요. 새뜨기라는 풀인데, 사실은 흔해 빠진 논뚝 같은 데 나는 풀이지만, 이 풀이 잘 활용하면 곰팡이병을 막아주고 세균성 병을 방지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슈타이너는 우리가 그냥 잡초라고 부르고,
유기농 하는 분들은 잡초와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잡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풀들의 작용은 더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걸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인데, 슈타이너 박사는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도 그 풀들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주적 삶에서 봤을 때 이 풀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잘 관찰하고 이용했을 때 농사는 달력을 이용해서 시간의 성질을 활용하고 증폭제 9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농사짓는 농장의 공간을 훨씬 더 농사짓기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은 천문을 보고 시간의 성질을 활용하고 증폭제를 이용해서 내가 경작하는 이 농장을, 이 공간을 훨씬 더 별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이곳이 생명 역동농업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유기농의 일반적인 철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 지으면서 저도 딸기를 하고 있고 오이를 하고 있고 학교 급식으로 넣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서는 이렇게 자꾸 인큐 이런 걸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굽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막 고민을 하죠. 안 굽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근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런 애호박이나 특히 하면 이런 인큐 호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중에서 팔리지 않으니까, 학교 급식에서 안 받으니까. 심지어는 생협조차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을 가진 식물을, 이 오이, 호박이 자랄 때가 한참 더울 7, 8월인데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게 두꺼운 그거죠, 비닐로 나오자마자 가다 놨을 때 모양은 깨끗하지만 얘의 생명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인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뭐 주변에 보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딸기도 점점 이렇게 6차 산업이다, 뭐 그 스마트팜이다 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공장식으로 변해가는데, 원래 식물은 땅에 자라야 되는 거죠. 원래 동물은, 소는 풀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심지어는 빨리 살을 찌우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소에다 먹이기도 하고, 집단 밀식을 해서 키우기도 하고, 닭 같은 경우는 부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A4 용지 한 장에다 가둬놓고 기르고, 한 공간에 그 수십만 마리를 가둬놓고 기르고, 이 결과 계속 끊임없이 이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고, 그 전염병은 매년 겨울만 되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격리시키는 거예요. 가둬놔버리면 못 나오게. 그리고 이놈들을 다 잡아서 그 지역 반경에 선을 그어서 3km, 5km 반경 안에 감염되지 않는 동물까지도 다 땅에 묻어버려요. 살처분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대증 처방인 거고, 증상에 어쩔 수 없이 즉자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근본적으로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각박한가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닭도 기르고 유기견도 많이 기르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농장에 들어오는 것들은 자꾸 밥을 주고 보호해 주니까 어느덧 고양이도 30마리, 개도 수십 마리, 닭도 이제 100마리가 넘어가게 기르는 건데, 이제 토종 닭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농장에 오는 어떤 동물이든 생명이든 돈을 벌고 팔기 위해서 죽이지는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아내의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매년 닭이 늘어나고 개도 늘어나고 미치겠어요. 물론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과한 경우입니다만은, 물론 저는 존중해요. 제 아내의 그런 너무나 그 원칙적인 그런 태도와 관점을 존중은 해주는데 대신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고양이 사료를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들여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개는 풀어놓고 기르면 좋지만 닭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데 마냥 풀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타협을 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타협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전염병을 유발해서 감염병을 발생시켜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살처분해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관여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째, 2년 넘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코로나19가 발생되고도 마치 우리가 소나 닭이나 돼지나 오리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격리를 시키죠. 못 나오게 집에 가둬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차단시키고 사회활동을 중단시키고 모임을 못하게 만들어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정 공간에 가둬놓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살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소독을 하는 거죠. 멸균, 살균. 이것이 소한테 했던 거랑 유사하거나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소고기를 먹어야,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리 식당에 넘쳐나도록 치킨을 찾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급하고 많이 공급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장식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공장식 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장식 산업으로 우리는 농업을 대해 왔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을 하겠다고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시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겪고 있죠. 메르스 겪었죠. 이런 감염병들이 동물에게 발생하는 구제역과 AI 조류 독감과 뭐가 다른가요? 사람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데 코로나가 득세하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자꾸만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건가요? 백신으로, 치료제로? 저는 그래서 이 생명역동농업이 말하는 이 철학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슈타이너가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물론 생계로 짓죠. 생업이고 이러면 처절하고 절실합니다. 절실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고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 부양해야 되고 가정 건사해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다만 슈타이너는 인간이 식물에게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그로 인해서 식물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인간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젠 우리 사회가, 우리도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톱10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만족하시나요? 전 물론 좋아요. 어느 날 깨어보니 선진국이 됐다 이런 칼럼을 읽으면서 기분 좋았거든요.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그 잠재 능력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은 과연 그런가요? 그랬을 때 100년 전에 슈타이너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향해서 갈 거다. 농업도 성장을 향해서 갈 거고 산업, 모든 공업, 이 2차 산업도 성장을 위해서 갈 거다. 왜?
이윤 창출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100년을 살다 보니 돌아보니 지금은 구제역도 있고 AI도 번지고 매년 반복되고 사람은 코로나 이런 그 전염병들이 득세를 하고 그랬을 때 돌아보자 이거예요.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왔죠. 그래서 얼마나 성장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죠. 그것도 성장이라고 말하죠. 작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거죠. 마이너스가 무슨 성장이에요? 마이너스는 뒤로 간 거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 거고 플러스가 돼야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가까이 멀리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을 성장, 경쟁, 소득, 이윤 창출 이런 것에 패러다임을 두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코로나는 저는 우리 사회가 아니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만약 우리가 그걸 놓치고 왔다면 슈타이너가 말했던 그런 농업 철학 또 자본주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그런 철학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젠 성장할 수도 없죠.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멈추고 내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잘 걸어왔나라고 뒤돌아보면서 미처 놓치고 왔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저는 성숙이라는 패러다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물과의 관계 성숙, 식물과의 관계의 성숙, 농업과의 관계의 성숙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꼭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